네, 오늘 벌써 이 시창작 아카데미가 18번째, 18번째 강좌가 됩니다. 저희 이 강좌가 이제 30회로 해서 완결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적어도 시학에 관한 문제 또는 시창작에 관한 모든 것을 이 30강좌로 총망라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8번째가 되겠는데, 오늘 그 강좌 제목은 개인적 상징과 공적 상징, 다시 말하면은 상징적 이미지 또는 뭐 상징이라는 게 무엇이냐, 문학에서 상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비유법 하면은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마지막에는 상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징은 무엇인가? 어원으로 보면 이 상징, 뭐 심볼이다, 뭐 이런데 이것은 조립하다, 짜 맞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립하고 짜 맞춘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냐? 그것은 그 유명한 주몽과 유리태자의 전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몽이 이제 발해인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집권하지 못하고 그 왕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몽이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그 아들 유리에게 칼을 잘라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찾아올 때는 이 부러진 칼 한쪽 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아들로 확인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그를 찾아온 유리태자와 칼을 맞춰보고 정말 이게 우리 아들이로구나 해서 그를 일의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볼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맞춰보는 것, 이런 하나의 조립 또는 짜 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 부호라든지 증표, 기호, 우리가 입장료 어디 극장에 들어가려면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또 어디서 증명서를 보여주십시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증표. 네, 이게 바로 심볼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것을 대신해서 마치 증표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비유의 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징이라는 말을 한자의 풀이를 주역에서는 하늘에서 상을 이루고, 그래서 제천 성상에서 상징할 때 상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상, 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진짜는 이제 들어 올린다, 맑게 보여준다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의 징조 할 때 이게 상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음양오행, 그래서 동양의 상징물의 대표적인 것을 음양오행으로 봅니다. 음양, 음과 양, 어두운 것과 밝은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둡다, 밝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행 하면은 금목, 수화, 토, 금목, 수화, 토에서 광물이죠. 그리고 나무, 목, 수, 물, 그리고 불, 그리고 흙, 금목, 수화, 토, 이것을 대단한 하나의 상징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밤과 낮과 금목, 수화, 토,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 천지가 보여주는 상징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에서 우리가 상징하면은
문학적 상징은 관념이나 내적 상태의 외적 기호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학에서 상징은 무엇일까? 문학에서 상징이란 내면, 어떤 내면. 그래, 내면이란 말은 어떤 정신세계, 어떤 관념세계, 이런 내면의 세계를 무엇인가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는데, 마치 비가 오려면 하늘에서 비가 오려면은 먹구름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이 먹구름은 비가 올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은 비를 대신해서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럼 내면, 정신, 관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다, 괴롭다, 슬프다 하는 내면적인 심리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면적, 그것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보여준다. 그것을 뭐 구름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밤 어둠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태양으로 보여줄 것이냐, 어쨌든 내면적인 어떤 세계를, 정신적인 세계, 관념적인 세계를 구름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학적 상징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이제 내 마음은 이렇게 되면요, 이것은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이게 바로 호수다. 이 마음을 호수라고 하는 이미지로, 비유어죠,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는데, 문장에서 이미 마음도 나왔고 호수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은유다. 앞으로 이제 은유와 상징을 구분하겠습니다만은 그 은유와 상징의 차이가 무엇이냐?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하고 호수가 같이 동시에 원래의 모습과 그것을 비유한 이미지가 같이 드러날 때 그것은 바로 은유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뭐냐? 상징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호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된 이미지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천고티에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육사에 그런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근데 이 초인의 본래의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초인이라고 하는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것은 드러나지를 않고 초인만 드러났다. 이런 것이 바로 상징의 한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그 기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리고 저 하늘에 이 천, 그러니까 이제 이 천의 세계, 여기서 하늘의 세계, 이것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하늘의 세상, 천기는 너무나 신비로운 세상. 하나님도 그렇고 다 이건 신은 다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러한 세계가 인간에게 보여질 때는 자기 자신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죠. 신은 어떤 그 유형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때에 하늘이라든지 신이라든지 하는 이 존재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 계시물, 어떤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직접 드러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꿈으로 보여준다든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 천재지변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 그래서 이 계시물을 우리는 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종의 상징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플라톤이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 본질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설명할 때 세상은 다 본질의 그림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철학입니다.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림자다. 본질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찾자.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문학에서는 어떤 본질의 그림자, 이 세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그림자다. 근데 문학에서는 오히려 이 그림자를 더 중요시하는 바로 이 현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따라서 상징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것,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즉 불가시적인 관념의 세계를 가시적인 삶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 상징의 근본적인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입니다. 천상적인 것이라는 신적인 것입니다. 천상적인 것, 내면적인 것, 또는 하나는 정신적인 것, 또는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여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지는,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 형상, 가시적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유명한 보들레르의 만상의 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보들레르는 유명한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뭐라고 봤는가? 자연이란 신전이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자연은 하나의 신전과 같다. 신전이란 하나님이 사는 집이죠. 산, 나무, 들이 그둥은 신비로운 소리로 때로 주저주저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 산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상징의 숲을 비껴가고 숲은 낯익은 눈초리로 그를 살핀다. 아득히 먼 데서 합치는 긴 메아리처럼 어둡고 깊은 속에서 하나가 되는 메아리처럼 밤처럼 그리고 대낮처럼 가없는 통일에서 향과 색과 소리는 서로 부르며 대답한다. 이 세상은 하나의 상징의 숲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어떤 신의 향기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신의 목소리로 가득하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세상, 그런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주는 하나의 상징의 숲, 하나님을 대신한 상징의 숲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노래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상징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상징. 그렇다면 이제 상징이 본질이 뭐냐 막 얘기가 되고 좀 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요. 상징은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동물도 언어는 있습니다. 서로 의사표시가 돼요. 여러분들 강아지 부르면 다 알아듣고 잘 옵니다. 손하면 아주 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돼요. 그러니까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언어를 대신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는 게 바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은 오직 인간만이 그 상징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상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언어는 문자로 상징화하지 못한다. 상징화하지 못하기에 언어 발전이나 재구성이나 재창조가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상징의 능력으로 언어, 신화, 예술, 과학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력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비슷비슷한 말이 있어서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징이란 말하고 그럼 상징도 뭘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뭘 대신한다. 무엇을 대신? 무엇을 대신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기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호. 아니 그럼 기호하고 상징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기호하고 상징. 좀 좁은 의미로 보면 기호와 상징이 확 구별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물을 과학에서는 H2O. 그러니까 물 하면은 이것을 H2O다 해서 물을 H2O로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이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의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예요. 다시 말하면은 물을 기호로 사용하고 독약이 있는 약품의 표시에는 왜 해골 표시 뭐 이렇게 해골을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기호입니다. 우리들이 그 도로를 지날 때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거 뭐 기호입니다. 시그널 기호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호죠. 자, 그러면 이 기호하고 상징하고 어떻게 다르냐? 아니 건너가지 말라 할 때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 빨간불도 일종의 건너가지 말라는 의미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걸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기호, 사인, 시그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냐? 네, 물리적인 존재 세계의 부호는 기호라 하고 그리고 의미의 세계를 상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대신하는 것 이게 바로 기호입니다. 그럼 정신적 세계 이 정신적 세계를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와 상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호가 이렇게 상징하고 이럴 때는 이 기호란 말은 그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쓸 경우가 있습니다. 광의. 이 광의의 기호로는 여기에는요 상징이니 부호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걸 넓은 의미에서 다 기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호학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기호학. 그래서 이게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그 학문적인 이론 속에 기호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행했고 이 기호학 비평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호는 작은 의미에서는 상징과 구별되지만은 커다란 의미에서는 상징도 기호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과 은유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했는데 상징은 관념만을 사물 이미지로 표현하지만 은유는 사물을 다른 사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징의 경우는 본의는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유는 본의와 유의를 동시에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은 강물은 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렇게 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비유를 이것을 은유라 한다. 드러나는 비유를 은유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강물만 있어요. 강물은 어떻다, 강물은 어떻다, 강물은 어떻다.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상징이 됩니다. 뭔가를 대신하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자, 이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는입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이다. 해서 이는이라고 이는 무엇인가를 대신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제목이 꽃입니다. 그러니까 꽃은 속삭임이다. 이렇게 문장화 됐을 때는 이게 은유다. 이건 은유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개념도 드러나 있고 비유적 언어도 함께 드러나 있는 것, 이런 형태는 은유다. 은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또 그것은 이는을 생략했지만 사실은 이는 비밀한 울음, 그리고 피 흘림. 네, 이것은 다 이는 속삭임, 이는 울음, 이는 피 흘림, 이렇게 해서 이는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속삭임, 울음, 피 흘림 이렇게 나눌 때 이런 것은 은유의 방식, 은유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김수영의 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김수영의 시에 눈은 살아있다.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면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이란 말만 있지, 눈은, 예를 들어서, 눈이 눈물이다. 눈은 바람이다. 눈은 하늘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하고 비유적인 언어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눈만 있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 눈 얘기밖에 없습니다. 눈에 관한 얘기이지 눈이 무슨 내 마음은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해서 개념을 마음이라는 개념을 호수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양쪽을 다 드러낸 것과는 다르다. 어법이에요. 이는 속삭임, 이는 해와 달의 속삭임 할 때 이 꽃은 속삭임인데 이거 드러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눈은 무엇이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눈이 눈물이다. 눈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다. 눈이 하늘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지를 않고 그냥 눈이란 말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너는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너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녀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맨것 받자 하고 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은 1차적으로는 물론 겨울 밤새 내린 하얀 눈이겠죠. 그러나 과연 이 시인이 지금 겨울 밤에 하얗게 내린 그 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 눈을 통해서 눈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 눈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눈으로 대신해서 드러냈을까? 그 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또는 젊은이는 살아있다. 또는 정의는 살아있다. 진실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눈이 의미하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숨기고 그냥 눈은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눈 그 이면에는 민주주의도 있고 또 정의도 있고 또 젊은이도 있고 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눈은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설명하기 편합니다. 마음을 호수라고 했으니까 그건 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눈은 살아있다 하면은 이게 눈이 무슨 뜻일까? 그 본래의 개념이 뭘까? 그래서 이 상징은 보다 다양한 내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징. 자, 그래서 소위 은유와 상징의 차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상징시는 조금 고급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면 여기처럼 이는 해와 달의 속삭임 이거 이해하기 쉽죠. 그 뻔한 소리니까 꽃은 해와 달의 속삭입니다. 정확한 정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상징에는 그런 정확한 정답을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비유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초보자는 직유법, 뭐뭐처럼 그러다가 이제 은유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징까지 단계에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상징을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의 특징은 첫째 동일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러진 칼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몽하고 유리가 서로 하나씩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일성이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이야기로 보면 아주 쉽지만 근데 실제 눈은 살아있다 할 때 그 눈은 무엇하고 일치하는지, 도대체 시인이 눈을 민주주의를 두고 눈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젊은이들의 기상을 눈이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정의를 눈이라고 했는지, 진실을 눈이라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그래서 암시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 이런 시입니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비가 현기증 나는 활주로를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장렬한 작은 심장의 주위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닥뿐이었기에, 자, 제목이 나비와 광장입니다. 나비와 광장. 물론 이 제목 보면 나비는 나비, 광장이 나비가 광장을 날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문장을 보니까 현기증 나는 활주로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비행장, 막 그런 비행장입니다.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있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 그럼 전쟁터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 나비 한 마리가 나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그 피 묻은 정말 처절한 이런 정말 그런 그런데 이제 그 밑에는 기계처럼 장렬한 작은 심장을 주기를 해서 기계도 있습니다. 활주로도 있고 기계도 있고 광장, 또 피 묻은 광장. 그렇게 복잡한 도시 문명일 수 있고 문명 사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비 한 마리가 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장도 일종의 상징적이고 나비도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나비는 무엇일까? 뭔가 나비는 이것은 광장은 어떤 문명의 상징이고 또는 그 인간 세상의 상징이고, 나비는 어떤 자연, 그렇죠? 평화, 이런 것들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러나 정확하게 정답이 이거다라고 각각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징의 특징은 이렇게 다양하다, 다의성, 암시성을 갖는다. 자, 그래서 그 상징은 동일성도 있지만 암시성, 다의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그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상징의 참뜻을 아는 방법은 유일하게 문맥을 통해서 안다 라고 하게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문맥성, 이 문맥이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문학에서 또는 시에서 이 단어의, 이 시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전체 문장을 통해서 그 위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비평을 제대로 하려면 이 텍스트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연히 나비 한 마리 이거 보고서 무슨 곤충 채집 나비로 착각해서는 그 문장 속에서 나비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문맥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텍스트 내의 의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모든 문학적 언어는 이 텍스트, 그 해당 작품 전체를 통해서 파악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비평하는 것을 텍스추얼 크리티시즘, 그래서 텍스트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비평에서도, 성경 해석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 앞뒤 문장을 전부 보고 왜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를 앞뒤를 전부 보고서 해석해야지, 그 한 구절만 따서 한다면은 이게 바로 사이비 종교의 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 근데 문학도 마찬가지고, 시도 작품을 볼 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자, 이 작품을 읽지 않고 그냥 껍데기는 가라,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껍데기 하니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야 알맹이의 반대가 아니냐. 알맹이. 그 알맹이의 반대니까 껍데기니까 표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만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과 밖,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작품을 보면 그런 내면, 외면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하니까 껍데기, 뭔 껍데기라는 거냐. 그런데 문장을 보니까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동학혁명을 누가 일으켰느냐? 농민들이 일으켰습니다. 농민들이 일으켰고, 이 곰나루는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동학난이 이제 그 전라도에서부터 이제 북상해가지고 공주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 농민 복귀가 쫙 일어났습니다.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 뭡니까? 농민, 한국의 순수한 농민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농민만 남고, 근데 그런 그 동학의 그 민중혁명이 누구에 의해서 좌절됐느냐? 청나라 일본 군대들에 의해서 결국 좌절됩니다. 그렇다면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럼 그 아우성은 바로 민중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국의 순수한 민중만 남고, 그래 다시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그럼 4월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우리 한국민, 우리 민족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 그 나머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외국 세력입니다. 외국 세력만, 다시 말하면 외국 세력은 다 가라 이거.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알맹이와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 이 시의 핵심은 외국 세력은 다 물러나라. 우리끼리 이 대한민국을, 한국을 지키겠다. 근데 이제 상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상징과 그리고 공적 상징. 그래서 이 개인적 상징을 다른 말로 또 긴장 상징이라고 그래요. 개인적 상징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참 많습니다.
한 편의 시 작품에 있는 상징이나 한 특정 신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소위 긴장 상징을 개인적 상징 또는 사적 상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것, 관습화된 걸 약속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인적 상징과 공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상징에는 개인적 상징, 알아듣기 쉽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십자가입니다. 또는 비둘기. 그럼 십자가나 비둘기라고 하는 상징어들은 개인이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참 서양의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나 비둘기는 개인이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관습적 상징, 약속 상징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제도적 상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영의 너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다 할 때 이 너는 김수영 혼자 내세운 김수영 개인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개인이 너는 살아있다고 너이라는 상징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상징에는 크게 개인이 정한 상징이 있고 그리고 공적으로 정해진 상징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어떤 것이 좋으냐? 이 공적 상징도 여러분들 시를 쓰는데 십자가니 비둘기니 안 씁니까? 써요. 그러니까 공적 상징도 씁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인 상징도 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개인적 상징을 많이 써서 근데 개인적 십자가 비둘기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넌 하고 나비 하고 나오면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긴장감을 조성하죠. 대단히 어떤 창조적인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인적 상징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유치안에 바위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갑자기 바위라는 말을 내놨어요. 바위가 되리라. 물론 뭐 바위를 일반적으로 딱딱한 거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 나름으로 독특한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근데 어떤 바위냐?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없는 비정의 항목에 안으로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아주 생명도 망각하고 안으로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는 바위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바위입니다. 먼 원래 그 벼락 치는 거 끊고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되리라 하고서 독특한 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으로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두 쪽으로 소리하지 않는 바위란 어떤 바위일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 네, 참 뭐라고 꼬집을 수는 없지만 대단히 강인한 의지, 대단히 강인한 의지력을 보이는 그런 것으로서 바위,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 상징의 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성공하는 시들은 이렇게 바위라든지 또는 김수영의 눈이라든지 또 김수영의 풀도 있죠. 풀, 이런 것도 다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개인적 상징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시를 쓸 수 있다. 그럼 다시 공적 상징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적 상징은 사회적, 집단적, 인습적 삶에서 사용되는 보편적 상징으로 인습적 상징, 제도적 상징, 자연적 상징, 알레고리적 상징, 문학적 전통의 상징, 문화적 상징, 공중적, 그 용어도 마치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적 상징이니 보편적 상징이니 인습적 상징이니 문화적 상징이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나 비둘기처럼 한둘이 정한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정해진 것. 근데 그 역사가 그냥 천년, 2000년이 아니고 인류 원시 탄생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 상징도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 상징. 그런 상징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이브, 그게 이 세상의 인류가 최초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태양이 있고 달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주로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하늘, 바다 이런 것들이 최초의,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물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원형적 상징, 그럽니다. 원형. 그러니까 관습적 상징보다도 더 아주 원시적이고 인류적인 것. 이래서 원형적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윤동주의 십자가 봅시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윤동주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관습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 왔던 그러한 하나의 상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적 상징이라. 근데 그보다도 아주 원시적으로 이 인간의 아주 그냥 내면 속에 흐르는 아주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적이고 아주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형, 아케타입 이런 말을 하는데, 역사나 문학, 종교, 풍습 등에서 수없이 되풀이된 이미지나 화소나 테마, 동시에 그것은 인류에게 꼭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누구나 거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보편적 상징물. 윤동주의 서시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리 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 상징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사람이 사용한 말들을 좀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누르러. 하늘. 이 하늘은 윤동주 혼자만 생각한 하늘이요? 아닙니다. 이미 원시시대 아담과 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바람, 별, 하늘, 바람, 별 이런 것들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이 윤동주 시에는 인류의 그런 그 보편적인 관심의 대상인 하늘, 바람, 별들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형적 상징입니다. 이 원형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의학파와 하나는 또 그 심리학파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들의 그 상징적인 모든 그 의미는 제사 지내는 어떤 양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뭔가 하면은 또 한편은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세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원형의 문학적 의미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문화일체의 시적세계에서 원형은 힐라이트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 심원한 의미를 준다. 그러니까 어떤 말, 내가 하늘, 별, 달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인디안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늘, 달, 별은 공통적인 어떤 그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편적인 것인데 이것은 신화가 인간과 자연과 신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사상과 감정이 미분화된 상태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그러니까 신화 옛날 단군의 신화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그 하나의 그 원형적인 그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는 신이나 인간이나 자연이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와서 이제 변화 발전되면서 이제 신화가 소설이나 시로 발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원형적 상징과 이미지 이것을 잘 보면은 비평을 한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역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장명서라든지 또는 어디 가서 이렇게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보면은 이름이 뭐요? 이제 그 점치러 가 보면요. 점쟁이들이 뭐냐? 이름이 뭐요? 김마무개입니다. 김가, 그러면 금자가 들었구만. 예, 금자가 들어. 그 다음에 박가요. 나무가 들었구만. 이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금인이 그 다음에 이제 홍하면 이게 삼수변인데 이게 물숫자입니다. 요거 물이구만. 요렇게 한자 속의 모든 구조는 딱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에 보면은 물에 해당하는 거, 불에 해당하는 거, 흙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나무와 금속에 해당하는 거.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딱 보고 이 사람이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 홍씨냐에 따라서 이 사람 물성분이 있다. 이 사람은 딱딱한
금성분이 있다, 또는 나무처럼 흔들리는 성분이 있다. 뭐 이게 다 이미 나타나요. 그거. 그래서 점쟁이가 그거 보고서 풀이하지 않습니까? 그건 점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역만 보세요. 다 그거 나와요. 그거. 그래서 주역을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자 풀이해서, 근데 그 문자가 이제 날짜도 있고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적이 아주 기계적입니다. 물론 쌀가루 넣고 이렇게 돌리고 바람 부채로 이런 점은 좀 다른 거지만은 장명을 통해서 관상을 보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얘기가 뭐냐? 인간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관, 상징적 그런 물질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 음양오행을 또 의학하고도 결부시키면 뭐 내장은 무슨 토성에 해당하고 무슨 뭐에 해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의학적으로 이게 한의학입니다. 그럼 서양은 어떠냐? 서양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아니 물질이 수, 화, 토, 금, 목 5가지만 있습니까? 지금 그 원소, 물질 원소를 보면은 120가지가 넘습니다. 12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5가지로만 딱 나눠가지고 한다. 이건 정말 완전히 그냥 눈 감고 주먹구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구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120가지로 늘어난 상태에서 5가지로만 구분한다? 의학에서 보면 사상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체형을 4가지로 나눠서 한다. 아니, 여러분들 체형은 전 인류와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걸 4가지로만 나눠서 한다. 이것도 황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느 정도지 그게 미세한 부분까지 맞출 수는 없는 것이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서양에서도 재밌는 것이 옛날에는 이 세상에는 사원소밖에 없었다. 사원소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오행은 우리만 무식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서양도 마찬가지. 물, 불, 공기, 대지 이 4원소로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바실라르의 상상력,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대지, 물, 불, 공기 이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변화가 일어난다. 대지는 밤, 그리고 장, 악의, 사탄,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고, 물은 눈물, 슬픔, 상실, 죽음, 서쪽을 가리키고, 불은 불꽃, 사랑의 상징, 남쪽을 가리키고, 공기는 떠오르는 해, 희망, 동쪽을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봄이 등장합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리고 아심의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눈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물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 여기서 첫째 년, 둘째 년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봄부터 봄이라는 이미지를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국화꽃을 피워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천둥, 먹구름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 원형적 상징. 이렇게 봄은 희망, 탄생, 어떤 생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둥은 어떤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구름은 뭔가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탄생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봄이니 천둥이니 먹구름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대개 보면,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해보면, 내가 쓰는 시가 주로 어떤 시어들을 많이 쓰나,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힐라이트가 많이 분석한 건데, 이런 것입니다. 뭔가 그 자기 작품은 계속 어떤 행위가 올라가는 쪽으로 상승을 나타내요. 그래서 탁월한 왕권, 지배, 소망, 선,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시가 아버지의 시라든지 하늘의 시라든지 이 착함, 밝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시면, 지역, 무질서, 공호, 대지, 어머니. 그리고 피를 많이 시어로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피는 뭐냐? 선거와 긍정, 불길, 힘, 금기, 죽음, 처녀성, 탄생, 형벌, 그리고 맹수, 전쟁, 재생,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문맥적으로 그 사람이 이 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빛도 있습니다. 정신, 영혼, 물, 정화, 그리고 원, 둥그런 원입니다. 바다, 강물, 태양,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는 탄생, 창조, 각성, 저녁에는 죽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를 쓸 때에 아침 해를 주로 소재로 많이 쓴다. 그 사람은 탄생이나 창조이나 깨달음 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녁 해를 많이 쓴다.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시를 쓰려면 꼭 석양을 이렇게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뻔해요. 나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것을 소재로 하느냐. 이 사람이 바다를 소재로 한다? 그럼 그건 죽음도 있고 재생도 있고 영원 무의식이 있습니다. 강물을 소재로 한다? 그것은 바로 죽음도 있지만 생의 순환, 이런 것들이 있죠. 검정색을 많이 또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럼 혼돈, 신비, 미지, 죽음, 무의식. 빨간색 좋아한다? 그건 희생, 격렬, 무질서. 초록, 성장, 감동, 희망. 땅, 그건 탄생, 포근함, 보호, 비유. 어머니, 이것도 이제 공포의 어머니인데 서양에서 주로 쓰는 것입니다. 바람, 호흡, 영감, 창안, 영혼, 성령. 바람 많이 쓰죠. 배를 가지고 노래한다. 그리고 소주, 항해. 정원,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은 그것은 낙원, 천진부구, 순결매. 우리가 가나안, 에덴 동산, 이게 다 정원 이미지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낙원이라고 하죠. 즐거운 가든 정원. 낙원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소재로 한다? 그건 황폐함, 죽음, 니힐리즘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시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큼 혼자서 피어있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입니다. 이 사람은 산을 아주 철저히 상징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월의 이 산은 무엇일까? 산은 바로 자연의 상징이죠. 산은 바로 자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꽃은 또 무엇일까? 네, 꽃은 하나의 생명이랄까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예 프로이드는 이렇게 시를 보면 크게 보면 남성적인 용어와 여성적인 용어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남성적인 용어가 뭐냐? 지팡이니, 양산이니, 막대기, 나무, 모자, 칼, 창, 총, 수도꼭지, 연필, 넥타이, 뱀, 열쇠, 산, 하늘, 이런 거 다 남성적이다. 그럼 이제 산이나 하늘은 다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럼 김소월의 산유에서 산은 좀 남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적인 이미지는 뭐냐? 구멍, 웅덩이, 동굴, 항아리, 병, 트렁크, 상자, 방, 호주머니,
배, 종이, 책, 테이블, 달팽이, 조개, 교회, 사원, 숲, 사과, 복숭아, 구두, 마당, 셔츠, 불바다. 이게 다 남성적, 여성적 이미지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시인이 주로 예를 들어서 그 시어 속에서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썼느냐 하는 것을 프로이드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융은 또 몇 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그 융은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상징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은 크게 어떤 그림자, 인간에게 심리는 그림자가 있고, 이 그림자, 검은 형제, 자의 어두운 측면, 악마, 부정, 갈등, 이중성. 여러분들 씻으면서 심리적 갈등을 나의 내면 속에는 늘 그림자가 있다. 뭐 어쩌고 그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 이미지가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마가 있습니다.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처녀, 여신, 천사, 마녀, 악마, 거지, 창부, 친구, 악녀, 베아트리체, 헬렌, 이브, 춘향. 어쨌든 이상적인 여성이고 어쨌든 여성적인 것. 심지어는 소나 고양이, 호랑이, 뱀, 동굴, 몽상, 이 봄, 언어, 이상적자, 밤, 휴식, 평화, 부드러운 거, 이거 다 좀 여성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남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남성적인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명배우, 권투선수, 정치가, 지도자, 이상적 남성, 독수리, 황소, 사자, 창, 탑, 현실, 역동석, 낫, 염려, 야심, 동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낱은 좀 그런 여성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동물, 어떤 합리적 추상적 사고, 국가, 사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에 이제 퍼소나, 배우의 탈, 사회적인 인격, 자아, 가면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개 그 시어 속에 여성적인 것이 맞냐, 남성적인 것이 맞냐, 아니무스적이냐, 아니마적이냐, 또는 퍼소나적이냐, 섀도우적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작시 나목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먹구름 뚫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폐원의 석탑처럼 겨울에 앙담은 나목.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요, 먹구름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먹구름 뚫고 파란 하늘만 우러러, 하늘입니다. 그럼 하늘은 아까 필라이트에서 하늘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이트의 하늘 하면은 필라이트는 상, 위에 있는 것, 성취, 상승, 탁월함, 왕권, 지배, 소망, 선, 하늘, 아버지, 이게 다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는 분명히 위를 향한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폐원의 석탑처럼, 뾰족한 석탑 나오네요. 그럼 이 석탑은 그럼 무엇일까? 거기 보면은 프로이드의 이미지를 보면 남성의 지팡이, 양산, 막대기, 나무, 모자, 칼, 총, 산, 하늘, 역시 남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탑은 대단히 또 남성적입니다. 자, 겨울의 앙담은 나목. 나목도 나무입니다.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그래서 이 시는 철저히 위를 향해서 뻗어있는 남성적인 시입니다. 오늘도 표동이다.
산한 눈보라에 시달린 통째 사지는 바람에 찢기고 여름을 여긴 가서는 밤마다 무슨 객결이어도 선체로 섰습니다. 빳빳이. 동결된 계절이 일한 끝에 저리도 오만하게 버틴 초병 역시 서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석탑, 나무, 부동, 그리고 초병, 이 전부 다 보면은 아주 그 하늘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서 있는 그런 그 의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는 대단히 그 의를 향한 뭔가 그 상위랄까 어떤 하늘을 소망하는 보다 더 강한 어떤 의지의 그런 남성적이고 그리고 소위 그 아니무스적인 그런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남옥은 굉장히 남성적인 시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장희의 청천의 유방을 봅시다. 어머니라고 어린 마음으로 가만히 부르고 싶은 푸른 하늘에 따스한 봄이 흐르고 또 흰 별을 놓으며 불룩한 유방이 달려있어 이슬 맺힌 포도송이보다 더 아름다워라. 탐스러운 유방을 볼지어다. 유방으로 달콤한 저지 방을 지려 하노나 이때야말로 애구의 정에 눈물겨웠고 줄인 식욕이 입을 벌리도다. 이 무심한 식욕, 이 복스러운 유방, 쓸쓸한 심령이 손살같이 나라니나 푸른 하늘에 날아지어다. 이쪽은 어머니, 유방, 이거니까 철저히 이건 좀 여성적인 시입니다. 여성지향적인 시. 그래서 이제 물론 푸른 하늘이란 말이지만 그 푸른 하늘을 희망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대단히 그래서 이것을 아니마적이다 또는 여성적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는 좀 강한 남성적인 시라면 이장의 시는 대단히 좀 여성지향적인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문학에서 시에서 상징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개인적 상징도 있고 또 보편적 상징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징의 숲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시를 분석해보면 그 사람의 시가 남성적인가 여성적인 것인가 상위지향인가 하향지향적인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럼 어떤 시를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이제 이런 그 이미지들을 생각하면서 쓸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창작 강의 개인적 상징과 공적 상징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